최고 60cm 폭설이 쏟아진 호남에 내일 15cm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는 눈에 바람까지 더해져 오늘도 항공편이 무더기에 결항됐습니다. 미래 신도시 사업자에게도 성남FC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거짓말하면 낱낱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신현영 의원 탑승으로 닥터카 도착이 지연된 사이 다른 지원팀은 처치 활동을 했지만 신 의원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300채 넘는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산타랠리는 실종된 분위기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침체가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해를 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맹추위와 폭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우리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폭설 피해와 불편이 심각한 것은 호남 지방입니다. 호남과 서해안 일대 이틀째 최대 60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등 생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곳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건물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호남의 폭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이틀째 폭설에 제설 작업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계속 밀고 갔다가 또 왔는데 쌓여 있더라고요. 한 5시간 넘게 이렇게 눈을 치운 것 같아요. 일부 도로는 오가는 차가 없을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도로가 곳곳에는 이렇게 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버려졌습니다. 눈길에 빠진 승용차는 연신 헛바퀴만 돌다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다 뺀 상태에서도 차를 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카페 지붕은 물론 축사와 비닐하우스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버스도 전부 다 안 다니고 승용차도 뭐도 벌써 하우스가 몇 동이 짜그라져 버렸는데. 제설 작업이 늦어진 농촌 마을에는 노인들이 집안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병원에 가는 사람 병원에도 못 가고. 어제부터 내린 눈은 전북 순창 62.7cm, 광주 39.1cm, 충남 서천 32cm가량 쌓였습니다. 전북에서만 각급 학교 367곳이 오늘 하루 긴급 휴업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호남 등 서해안 일대에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폭설입니다. 연말을 맞아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오늘 하늘길과 뱃길이 다 막히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공항은 비행기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항공기는 멈춰 섰고 제설차가 연신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대합실 전광판에는 결항 안내 문구가 빼곡하고 발권 창구에는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목요일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요일에 가게 돼가지고 좀 답답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폭설에 강풍이 겹친 제주공항은 어제부터 오늘 오후 7시 반까지 368편이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항공기 결항에 관광객 등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주말까지도 대체 항공편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일 빠른 걸로 알아보고 있고
알아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일단 예약해놨어요. 일부 관광객은 항공편이 끊기자 100길로 변경했지만 제주는 오늘 하루 여객선 11개 노선까지 모두 결항됐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비행기가 예약됐어요. 근데 날씨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배가 내일 탈 거예요. 이틀 동안 제주에는 한라산 사제비 87.1cm, 삼각봉엔 70.4cm가 쌓였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30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잠시만 바깥에 나가 있어도 몸이 얼어붙을 듯한 이 사나운 추위에 지하철까지 말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구간 열차 운행이 무려 2시간 가까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하철 사고가 잦은데 이유가 뭔지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터널 안으로 소방대원이 뛰어들어갑니다. 내부 뚜껑을 들추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벽 6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 선로에서 불이 나 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현재 3호선 독립문과 무악재 선로 문제로 열차 운행이 화재는 1시간 10분 만에 진압됐지만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근길 발이 묶인 시민들은 영하 13도 강추위 속에 지하철역을 나와 버스 정류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종로상가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됐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힘들었어요. 너 처음이라서 눈물까지 지금. 일부 시민은 집으로 돌아가 차를 몰고 나와 주변 도로도 정체됐습니다. 선로가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3호선 전체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원 케이블에서 발화가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 너무 춥다고 그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15일 1호선 열차가 강추위 속 한강 철교 위에서 멈추는 등 일주일여간 3차례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정치권의 냉기도 좀 녹기 마련인데 올해는 반대로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걸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전에 있었던 위례지구 개발 사업 사업자에게도 성남시가 축구단 후원을 강요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돈이 사업자 선정 대가였다면 제3자 뇌물의 새로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사업가 정모 씨 등이 참여한 푸른 위례 프로젝트는 2013년 12월 위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7개월 뒤 푸른 위례 측은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위례 민간 사업자인 정모 씨와 호반건설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성남FC 후원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모 씨는 후원금에 반대했지만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후원금을 내야 한다고 설득해 어쩔 수 없이 냈다며 호반건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계속 요구해 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호반건설이 푸른 위례 사업자 선정 대가와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후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합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이 사업을 통해 169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정진상 실장을 조사하면서 푸른 위례에 후원금을 강요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FC 공소장에 공모자로 적시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한 뒤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다 아시듯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걸 두고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야당 대표 망신 주기에 나섰다고 크게 반발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과정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고발된 것은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입니다.
3년이 지난 뒤 분당경찰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경찰이 오랜 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고요. 최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이 부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여당은 무혐의가 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찰이 수사를 붕괴고 검찰은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지만 이번에는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었는데 신문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의 요청을 묵살했고 그러자 박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 2월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안동에서 강원도로 올라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어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망나니 칼춤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28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합니다. 권은영 기자가 민주당의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오늘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는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면서도 소환에 응할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출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당 지도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처럼 출석 거부를 건의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 불이한 소환이다, 부도한 소환이다 그런 거고요. 여기 끌려갈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하나. 하지만 비명계에선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처럼 의총 이런 거 좀 열지 말고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야죠. 충청권 한 중진 의원은 사법적 의혹을 받는 게 문제지 포토라인에 서는 창피함이 우선인가라고 지적했고 수도권 중진 의원도 검찰 소환에 계속 안 나가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인 작년 1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만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유동규 씨였다는 건데 당시 윤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장관같이 중요한 자리는 미리 사람을 물색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당 정치인들끼리 만나는 게 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이재명 대표 측은 유 씨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즉각 부인했고 그러자 유동규 씨가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은 모르고 단순히 만나서 정치적 조언을 주고받았다는데 펄쩍 뛸 이유도 사실 없어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유 씨의 주장에 근거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지사실에서 친문재인계인 윤건영 의원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대선 당선 이유를 대비해 인재를 미리 확보하라고 조언했고 유 씨 자신이 이를 위해 별동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건데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의원과의 만남 여부는 확인 중인데 사실이라 해도 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건 거짓이란 겁니다. 캠프에서 핵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유동규 씨를 아예 못 봤다. 저만 못 본 게 아니라 다 못 봤다.
유 씨 측은 이 대표 측의 반응에 양심이 없는 것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부인할 경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은 첫 재판에 나와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며칠 전 저희가 처음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사면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는 사면 명단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고 야권에선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무부 연말특별사면 심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심의가 있었어요, 깊이 있게. 심사위는 사면 고려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회삿돈 340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는데 건강 문제로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아 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형기가 15년 남았지만 이번에 사면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28년 5월까지 제한된 피선거권이 복권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의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 명단을 결정하고 28일 0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당시 참사 현장에 갔던 14개 닥터카의 활동 보고서를 입수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 30분 전에 도착한 다른 닥터카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 이송도 도왔지만 명지병원의 닥터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가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시간 차이는 정확히 신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늦은 바로 그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한 보고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일 작성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DMET 활동 보고서입니다. 현장 도착 시간은 1시 45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3명만 있고 신 의원과 남편의 이름은 없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엔 물품 지원, 의료 지원 대기라고 써 있고 비고란엔 먼저 도착한 DMET팀이 처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지병원 닥터카보다 20, 30분 일찍 도착한 경기도의 다른 병원 보고 내용은 달랐습니다. 1시 16분에 도착한 분당 차병원은 비응급 환자 40명 정도를 중증, 경증 환자로 재분류하고 병원 이송을 했고 1시 23분에 도착한 분당 서울대병원도 임시 영안소를 방문해 사망 판단된 환자를 재검진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서울권 DMET팀들은 더 분주했습니다. 재난 가방을 들고 이동하며 응급 환자 파악과 환자 명단을 작성했고 구급 활동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 분류표 사진까지 보고서에 첨부돼 있습니다. 신 의원은 수차례 골든타임 4분을 강조해왔는데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정작 명지병원 닥터카는 신 의원 부부를 태우고 오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고 닥터카가 20, 30분여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응급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오늘 직권을 남용하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일 안전대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는데 이 장관의 답변을 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은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재난안전망을 확인합니다. 야당 위원들은 참사 당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1조 5천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게 이 시스템 아니에요? 용산구와 서울시와 연결을 했어야 되고 용산구에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사고 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중대본을 가동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장관은 현장의 응급조치가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 30명, 현재 응급조치 중. 자, 이게 촌각을 다툰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야당 위원들은 이 장관 사퇴를 요구했지만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이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당 위원들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치안 업무 총괄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시죠. 이어진 용산구청 현장 조사엔 박희영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가 잠시 뒤에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법정 처리 시한을 21일이나 넘기면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병준 기자,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체 몇 시에 열리는 겁니까? 네,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오후 늦게서야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후 6시로 한 차례 늦추어졌습니다. 또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작업과 예산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의 세부 사항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회의는 밤 10시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639조 원 규모 예산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깎고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이 4조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합의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설비 투자세 공제율은 여당이 낸 20% 공제율이 8%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2%포인트만 혜택을 보게 됐는데 25%를 세액 공제하는 대만 등에 비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예산안 합의에 아직도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거대 야당에 밀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특히 대통령실은 정부안인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가 1%포인트 인하에 그치고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모두 정부 원안과는 달라진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반토막이 났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525억 원이나 편성된 점도 편치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행사에서 정치를 보면 답답한데 기업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국회 지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 사람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천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갑자기 사망해서 피해자들 성토가 이어진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많이들 부르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주택 전세 보증금 260억 원을 떼먹는 건축업자 등 51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300채가 넘는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날릴 위기인데요. 피해 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두 개 동 104세대에 모두 전세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최근 경매와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평균 7천만 원인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액도 최대 2,700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등기부 등본상 이 아파트는 모두 3명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60대 건축업자 A씨입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327채에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와 빌라를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다시 공동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늘려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와 빌라가 2,7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금 사정 악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인 것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재력가고 부동산 임대업자라서 신이 있는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하진 못한 거죠.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51명을 붙잡아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부동산값 하락에 전셋값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서울은 2주 연속 1% 넘게 떨어질 정도로 낙폭이 큽니다. 전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은 여윳돈이 없는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안 된다면은 세입자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기는 어려워지겠죠. 전셋값 10% 하락 시 4만여 가구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가 최근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신고가보다 1억 6천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가격을 계속 낮추며 세입자 찾기에 나선 겁니다. 자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주인한테 빼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안 나가니까 내릴 수밖에 없지. 서울 전셋값은 2주 연속 1% 넘게 떨어졌는데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1% 가깝게 떨어지면서 33주 연속 하락세고 수도권은 1.21%까지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10% 떨어지면 4만 4천 가구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파른 전셋값 하락은 매매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어 부동산 경착륙 우려까지 키우는 상황. 전세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더 자금력이 필요하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8% 늘어나 집값과 전셋값 하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은 다음 달 설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였죠. 아쉽게도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해제 기준을 보면 이번 설에도 마스크 벗긴 어렵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북적이고 용산역 앞 선별진료소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설과 달리 이번 설엔 마스크를 벗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제 시점은 못 박지 않았고 해제 요건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으로 감소해야 하고 위중증 환자도 전주보다 줄어들어야 합니다. 중환자 병상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률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합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2주간 상황을 지켜본 후 해제 시점을 최종 결정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내년 1월 중 정점에 이를 걸로 예상했지만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감염에 취약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1단계 해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KT와 LG U+가 결국 진짜 5G 주파수로 불렸던 28GHz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철에서 5G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 싶으실 텐데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5G는 3.5GHz와 28GHz 두 가지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28GHz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28GHz만 회수당했고 3.5GHz는 살아있는 건데요. 그럼 왜 이동통신사들이 진짜 5G 주파수에는 투자하지 않는 건지 유혜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700Mbps가 넘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LTE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라고 불린 28GHz 대역 무선 인터넷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료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설동 성수 구간뿐입니다. 5G 28GHz는 속도는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합니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지국을 촘촘히 지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들어 이동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사실상 쓰지 않는 주파수가 된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을 채우지 못한 KT와 LG U+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사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SKT도 내년 5월까지 의무 수량을 못 채우면 주파수를 회수당합니다. 다만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서비스는 할당 취소와 상관없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회수한 주파수를 새 사업자에게 나눠줄 예정인데 이동통신 3사도 투자를 꺼린 주파수를 쓰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연말 연시 특히 성탄절 전야 명동은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명동 거리에서 노점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상인들이 나서 하루 장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색깔의 과일꼬치부터 한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어묵까지 서울 명동 노점상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입니다. 수능 끝나고 그때 같이 못 놀았던 친구들이랑 놀아보고자 노점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유명한 맛집도 다니면서.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점상 362곳이 모두 쉬기로 한 겁니다. 피해도 사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피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지난 3년간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밀집도를 살펴보면 노점상이 있는 골목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신 상인들은 명동 사거리에서 인파 관리에 나섭니다. 50명이 각 조로 나눠가지고요. 차량 통제라든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할구청도 특별 안전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명동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리막길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집중 배치를 해야 되겠죠. 유도만 좀 잘하더라도 위험 요소는 많이 감소될 거라고. 홍대 상인회도 연말까지 거리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합니다. 이태원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상인들도 대목을 포기하고 안전한 연말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북극 한파에 개막을 앞둔 겨울축제 현장은 준비에 분주합니다. 한파 덕분에 얼음 낚시터의 얼음은 두껍게 얼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축제 현장에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하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신 얼음판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얼음 낚시터에 빙지를 유지하는 작업입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산천호 축제장 얼음 낚시터 얼음 두께는 17cm를 넘어섰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궁전 정원도 모습을 갖춰갑니다. 135kg짜리 얼음 덩어리 8,500개가 30개 조각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还有掺杂的一些世界的名建筑，还有像越南的寺庙，还有墨西哥宫，还有那个圣战士。 다음 주까지는 전국 양식장에서 키운 산천어 171톤도 화천으로 옮깁니다. 180에서 300g 정도짜리의 산천어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손맛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산천어를 이제 23일부터 축양장에 놓고 국가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화천 산천어 축제가 다음 달 7일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3년 만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도 좀 풀리고 축제도 앞으로 하고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는. 다음 달 20일부터는 인제 빙어 축제와 태백산 눈 축제 등 겨울 축제가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예, 산타랠리라고들 하죠. 산타클로스가 선물 가져오듯 연말 증시의 상승 국면을 그렇게 부르는데 올해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배경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3.2%로 전망치를 웃돌았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고용시장도 코로나 전보다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가 역설적으로 시장의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긴축 기조가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아주 빠르게 냉각시키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1%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83% 떨어졌고 코스닥은 3.32% 급락하며 한 달 반 만에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연말 대주주 판정을 피하려는 큰 손들의 매물 폭탄도 걱정입니다. 당초 여권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려 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막아서 결국 무산된 탓입니다.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렸던 그 대기 물량이 오늘도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 주변 사람만 봐도 오늘 그 매도한 분들이 제법. 연말연시에 증시가 오르는 이른바 산타랠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였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동시에 나라 빚도 급증했습니다. 개인들은 유례없이 낮은 이자에 경쟁적으로 은행 빚을 냈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빚도 급증했죠. 모든 경제 주체가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형국이 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빚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가계부채. 우리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잘 알려진 일인데 민간 부채가 급증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가계와 기업, 즉 민간이 지고 있는 빚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진 모든 빚을 뜻하는 민간 신용은 4,790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예. 이 번 돈 대비 빚의 비율이 사상 최고이고 빚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파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서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부실 위험 수준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한국은행은 앞으로 현재 3.25%인 기준금리가 3.75%로 이 0.5%포인트만 더 인상돼도 2중 3중으로 빚을 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3%까지 확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도 없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고신용자마저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이 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기존에 이 금융에서 대출받던 사람들은 대부업체로 갈아탑니다. 이 대부업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축은행 거절이 되고 대부업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저희 쪽에서도 쉽은 금액의 대출을 리스크 때문에 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은 그래서 저희 쪽 말고 이제 불법 사채 쪽으로 가는. 예,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결국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더 큰 뇌관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경착륙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착륙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분양대 위험이 큰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17조 원으로 늘었고 아파트가 아닌 부실 우려 사업장 대출은 5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거쳐서 이 돈을 대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거품이 이제 좀 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꺼지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좀 무리한 사업들은 좀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이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 대출 불안이 더 큰 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취약계층 대출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걱정이군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돈을 좀 집중적으로 푼다고는 하는데 이걸로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일 러시아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업과 북한 모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설립한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민간인 학살도 서슴지 않는 푸틴의 살인 병기로 불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는 별도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They don't answer to anyone officially. There is no accountability for a group like Wagner. And as we have seen in some of these horrific execution videos. 미국 정부가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규모와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Last month,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Wagner. North Korea is planning to deliver more military. 미국은 와그너 그룹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러 제재 촉구에 따라 조만간 추가 조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푸틴 정권의 안정성에는 안 좋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추가되는 건 러시아도 달갑지는 않죠. 와그너 그룹은 소문과 억측이라고 했고 북한도 황당무계하다며 부인했지만 미국은 유엔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이번 추위로 우리는 최강 한파를 경험하고 있죠. 미국은 영하 46도 추위로 초비상입니다. 혹한과 폭설을 동반한 허리케인인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항공편들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한 폭풍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눈더미에 차량이 파묻혔습니다. 쌓인 눈을 삽으로 걷어내고 제설기도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추위를 피할 곳 없는 노숙자들은 비닐까지 동원해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인 폭탄 사이클론이 미국 대륙을 덮쳐 폭설과 혹한 피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our nose hairs literally freeze. I mean, it's cold, but when it's negative 20, it's just another level. 48개 주에서는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몬태나주 산악 지역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강력한 눈폭풍으로 하루에만 2,500편이 넘는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Got on the bus to come from Boulder to the airport, and halfway here, our flight was canceled. So now we're here. 대규모 정전이 우려되는 10여 개 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정부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It's not like a snow day, you know, when you're a kid. This is serious stuff. 기상청은 성탄절 연휴 기간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최저기온을 깨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걸그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애를 강조하고 사회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건데요.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쓴 여자아이들의 신곡 누드의 한 장면입니다. 누드라는 표현이 가진 외설적 편견을 꼬집었습니다. 저는 누드라는 말 딱 생각했을 때 벗겨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속사 관계자는 누드의 흥행으로
인터넷 검색 환경도 외설적 이미지 대신 노래 제목이 먼저 뜨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이성애와 이별을 노래하는 걸그룹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팔 근육을 활용한 안무로 자신의 강인한 내면을 표현하고 가상공간 광야에서 악당과 직접 싸우는 여전사들이 등장합니다. 메탈과 케이팝의 조화로 신선함을 준 걸그룹 드림캐쳐는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음반 발매와 함께 환경 보호 실천 이벤트도 기획해 화제가 됐습니다. 카스데 걸그룹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성 그룹이거든요. 남성에 초점을 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여성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편견을 깨는 가사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관에 맞춰 걸그룹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빙판 위의 월드컵에서 내리 4개 대회를 우승하면서 빙속 여제로 등극한 김민선이 귀국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이상화의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 휴식도 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묵히 사이클을 타며 열을 올리는 김민선. 슬라이드 보드에 올라 빙판에서 미끄러지듯 가볍게 좌우를 왕복합니다. 무게 중심을 효율적으로 싣는 훈련입니다. 김민선은 올 시즌 출전한 월드컵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현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36초대에 진입했습니다. 제2의 이상화라는 수식어도 옛말이 됐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 김민선 있다는 걸 한 번 더 뭔가 증명해 보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민선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 작성. 36.36초 세계 기록을 보유한 이상화의 100m 구간 성적은 10초 09인데 반해 김민선은 10초 46으로 스타트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민선이 스타트에서 0.3초만 앞당기면 세계 신기록 달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레디. 그래서 나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 각도가. 김민선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금메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99년 토끼띠다 보니까 또 내년에 저의 해가 또 돌아와서 새로운 한 해 토끼처럼 기록을 깡충 더 빠르게 당겨보도록. 제2의 이상화가 아닌 새로운 빙속 여제 탄생을 알린 김민선의 금빛 질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사는 게 고단한 시간 강사가 교수 자리를 얻어보려고 아내 퇴직금을 털어 1,500만 원을 마련합니다. 그걸 케이크 상자에 넣어 뇌물로 바치러 가는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는 상자에서 슬그머니 10,000원 한 장을 꺼내 건넵니다. 허리 굽혀 인사하는 여인을 보는 표정이 묘합니다. 민망함, 부끄러움입니다. 삼류 조폭 두목이 부하들에게 일장 강연을 합니다. 헝그리. 건달을 불한당이라고도 한다. 안일불.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을 불한금, 그렇게 돈을 버는 무리를 불한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듯 땀은 노력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떳떳지 못한 일을 저질러 양심이 아프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듯 말이죠. 성찰과 고백의 시인 구상이 하느님 맙소사를 외쳤습니다. 나는 한평생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 저승의 관문, 신령한 거울 앞에서 추악망측한 나의 참모습과 마주해야 하니 하느님 맙소사.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땀 흘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뇌물 피해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당당한 항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출석 여부에는 침묵했습니다. 아예 출석을 안 하실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민주당은 불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허위 발언 혐의 소환을 거부한 지 벌써 두 번째 거부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까지 모든 의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을 보도하는 그리고 보도해온 모든 언론들도 모두 정치 탄압에 동조하는 셈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우리 모두가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잘 아시듯 모든 혐의는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겁니다. 성남FC 의혹만 해도 이미 2018년 고발당한 사건이죠. 네로라는 대기업 6곳이 하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그리고 또 하필 한 축구단에 그에게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중 한 기업은 70억 원에 불과한 부지를 용도 변경 받아서 지금은 그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경찰 출석을 3번이나 거부하면서 서면 조사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이게 이상하다고 추가 수사를 주장하던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이 대표는 이미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덜쳐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명 대표는 서시를 인용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듯 서시는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시인 윤동주의 고뇌와 성찰 그리고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시입니다. 이 대표 역시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인용했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결백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12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면 이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한파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성탄절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그 밖의 지역은 춘천이 영하 17도, 대구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성탄절 당일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충남, 호남,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미 3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앞으로 10에서 15cm 이상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 동안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